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살던 지금은 수원에 사는 사연 많은 소띠 여인네입니다. 군포는 제가 전 남편과 살던 지역이고요. 이혼하고선 지금은 수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치 호수 같은 너무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인생에 쓰나미 같았던 사건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무렵 남편을 만났어요. 제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커플이 각자의 친구를 소개해 준 것이었어요. 동갑내기 같은 학번의 남편은 공대생이었고 저는 실용음악 보컬 전공으로 작은 음악학원에서 보컬 레슨을 하며 사회생활에 막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어색한 소개팅 자리였지만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너무 웃어서 배가 다 아플 정도였죠. 남편과는 만난 지 하루 만에 말까지 놓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말 놓을까요, 민주 씨? 저도 이렇게까지 잘 맞는 사람은 처음 만나요. 그나저나 그럼 말 놓을까 다우나?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동갑인데 오히려 존댓말이 어색할 것 같아서. 나도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 와, 근데 벌써 10시가 다 됐네? 시간 너무 빠르다. 그러게, 대화가 즐거워서 그런지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오늘은 이만 일어날까? 나도 너무 늦으면 안 돼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일찍 들어가야지.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적극적인 남편의 공세로 저희는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요새 말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번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게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공대생이라길래 왠지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기억나? 자기 그날 체크옷 입고 나와서 보자마자 역시나 공대생이다 싶었거든. 맞아. 뭐 입을까 하다가 결국 또 체크옷 입었어. 동생이 그게 그냥 무난하다고 해서. 나 체크옷 진짜 많아. 아이, 못 살아. 엄청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웃기고 자상하고. 그날 식당 의자에 크림 묻어있던 거 닦아주는 것도 그렇고 엄청 세심한 것 같았어. 오늘 먼저 나와서 식당 예약하고 혼자 기다리고 있던 것도 그렇고. 혹시 여자친구 많았어? 아니야. 군대 가기 전에 한 명 말고는 딱히. 공대는 진짜 여자가 없어. 만나기 힘들어. 그랬구나. 그런데 뭔가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느낌인데? 내 촉은 거의 맞던데? 내가, 아, 그런, 이 얘기하면 너 너무 놀랄 것 같은데? 뜸을 들이며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 몇 초 사이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했나? 아님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남편을 재촉이듯이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여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그 대답에 여자 문제는 아닌가 보다 싶어 한숨을 돌리며 여동생이랑 친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구나 싶었어요. 여동생이랑 많이 친한 거냐고 연애 코칭도 잘 해주냐고 물으니 남편은 또다시 머쓱하게 웃으며 한마디씩만 해도 5마디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몰라 다시 한번 물으니 아니 글쎄 남편에게 여동생만 5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예상대로 엄청 놀랐어요. 6남매인 것도 동생만 5인 것도 그 동생이 모두 여자인 것도 놀랐죠. 신우들이 2명만 있어도 많다고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5명이라니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여고를 다녔을 때도 여자애들이 3명만 있어도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해보자면 형제가 많은 게 때론 힘이 되겠지만 그만큼 싸우는 것도 많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놀란 걸 애써 감추며 누나가 다섯인 사람들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동생만 다섯인 거냐고 재차 물었죠. 남편도 제 놀란 반응에 본인도 어디 가면 여동생이 5명이나 있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나 소개받은 여자들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한다고요. 한 번은 소개받은 여자가 남편에게 여동생만 5명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그런 충격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또 동생들이 날 좋아해. 아버지가 막내 4살 때 돌아가셨거든. 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애들 눈에는 내가 어른 같고 의지되고 그런가 봐. 근데 애들이 다 착해서 나도 동생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어머니까지 여자 6명이랑 사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 마음보다는 여자 마음을 잘 알 수도 있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 거고. 여튼 애들 덕분에 재미있게 지내.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네. 왜 보통 아들 낳으려고 딸들만 낳다가 마지막에 막내 아들 하나 낳고 그렇잖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음, 우리도 가끔 우리끼리 이야기해. 첫째가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 금실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고. 결혼할 때 2분 다 애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많이 낳자고 하셨었대.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너무 이른 연세에 돌아가셨다. 네 나이 14살 때 돌아가신 거면 그것도 일찍 돌아가신 건데. 아,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였어. 한 달 정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제 가물가물해. 충격이 너무 크면 머리에서 알아서 기억을 지워준다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 있는데 나도 그런 케이스래. 내 머리가 살기 위해 기억을 지운? 어머, 미안. 괜한 걸 물었다.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언젠간 말하고 싶었어. 우리 가족 얘기. 동생들 5명 있다는 얘기도 그렇고 부모님 얘기도 그렇고. 난 오히려 네가 침착하게 들어주니까 고마운데? 엄청 놀랄 줄 알았는데 내 동생들 얘기는 거의 아침마당에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 아, 막내 태어났을 때 엄마가 TV에 나가보려고 하셨었대. 아빠가 반대하셔서 못 나갔다는데. 아마 TV에 나갔으면 나 완전 흑역사였겠지? 남편은 이 와중에도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는데 그런 남편에게 밝아서 좋다고 했네요. 저는 이렇게 늘 밝은 남편이 좋았어요.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사람이라 좋았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다복해 보였어요. 충분히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라 앞으로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게 걱정도 되었지만 시댁은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꽤 되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어머니는 회사를 파셨답니다. 그 후로 목돈을 갖고 동네의 작은 상가 안에 3칸을 사셨대요. 그 임대료로 6남매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표현으로는 입이 많으니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덕분에 남매의 우애도 좋고 또 모두 효심도 깊다고 했어요.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연애 기간 내내 이 남자랑 결혼하면 잘 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남편의 가족들한테 제가 치이는, 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때가 저희 조상님이 보낸 신호인데 제가 미련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한 번은 남편과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서울 중심가에 있는 큰 서점에 들렀거든요. 간만에 봄 날씨를 만끽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남편은 전날 식구들과 넷째 동생 생일 파티하느라 맥주를 많이 마셨더니 피곤하다며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와서 속이 쓰리다느니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느니 데이트가 귀찮다는 표시를 팍팍 내는 거예요. 저는 좀 받아주다가 기분이 상했음을 표시했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신 건 알겠는데 오늘 나랑 약속이 있었으면 어제 좀 덜 마시고 나오든가 이왕 나왔으면 좀 즐겁게 데이트하면 안 되냐고 하니 본인이 그랬냐며 오늘은 미안한데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고 했어요. 오자마자 가겠다는 남편에게 왜 가냐고 물으니 또 둘째 동생의 예비 신랑이 집에 인사를 온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물으니 깜빡 잊었다며 자기가 꼭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가봐야 해? 아직 정식 인사는 아닐 거 아니야. 음, 만난 지 2달 됐으니까 정식 인사는 아닌데, 또 오빠가 어떻게 빠지냐? 어머니 뵙고 가면 되는 거지. 나랑 약속이 먼저 아니야? 오늘 그럼 영화도 못 보고 가야 돼? 아, 어, 6시에 집으로 온다고 했어. 둘째가 너무 부탁해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오빠가 꼭 봐야 한다고.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 신랑이 우리 집 얕보면 어떡하냐고 해서. 알았어. 그럼 그냥 지금 일어나자. 영화는 나 혼자 알아서 볼 테니까 가. 자기야, 영화는 내일 보면 되잖아. 내일 자기 가보고 싶다던 그 식당 가서 밥 먹고 영화 보자.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오늘만 좀 봐줘. 제가 아무리 화난 척을 해도 아버지 자리라는 말은 치트키처럼 제 양보를 끌어내었고 그래도 수습하려는 노력이 가상해서 봐주곤 했어요. 나중엔 저도 가족들 얘기가 나오면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늘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연애 때부터 저의 위치는 7번째였어요. 굳이 그런 순위를 매기고 싶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밀려난 기분이 들었어요. 무려 5명의 어린 신우와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아침부터 옷 입은 것 좀 봐달라는 인사로 시작해 그날 먹은 밥, 풍경 사진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갔죠. 아니, 1시간이면 메시지가 300개가 무섭게 쌓일 정도였어요. 연애 기간 내내 저는 시어머니부터 신우 다 돌고 나서 순서표를 받고 기다리는 기분이 들곤 했어요. 자기야, 뭘 그렇게 봐? 오늘 엄마랑 첫째, 셋째 쇼핑 간다고 했는데 넷째도 끼었나 봐. 옷 입어본 거 사진 보내주는데 뒤에 막내가 찍힌 거야. 막내 약속 있다고 했는데 백화점에서 딱 마주친 거지. 뒤에 봐봐. 너무 웃겨. 그러네. 자기야, 근데 나 지금 회사 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라도 다녀오면 그 분위기는 와장창 깨지고 남편은 메시지 창만 들여다보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에 집중했어요. 남편의 주의를 끌려면 저는 늘 마치 멱살을 끌고 네 앞에 앉아있는 날 봐 하며 끌고 와야 하는 기분이랄까요? 서운함도 컸지만 이만큼 자상한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저도 참 등신 같죠? 누굴 탓하겠어요. 결혼하면 좀 다를 줄 알았으나 남편이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도 여전히 전 7번째였어요. 신혼 초반부터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남편의 외박 문제였습니다. 5 신우 중 둘째 신우만 결혼하고 나머지 동생들은 직장 문제로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 지냈는데 그렇게 남편이 들를 집만 3곳이었어요. 어머니 때 큰 동생과 막내 동생네, 셋째와 넷째 동생네. 한 집씩 들러서 시간 보내는 건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자고 오겠다는 거예요. 설명은 그랬어요. 어머니가 혼자 주무시는 게 걸린다. 첫째가 야근이라 막내가 무섭다고 한다. 셋째, 넷째랑은 연년생으로 쌍둥이 같이 지내는데 나는 걔네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다 등등. 그렇게 새 집을 돌고 돌아오면 금세 일주일이 가는 거죠. 남편과 시간을 더 보내려면
저 동생들과 쟁탈전이라도 벌여야 하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구속하면 싸울 것 같고 부모님 일인데 막내는 어린데 진짜 행복해 보이네. 나도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와야지.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참아냈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없는 게 당연해져 버린 제가 불쌍해 보이면서도 참은 이유가 바로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강조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사랑 듬뿍 받고 자라서 걱정 없이 컸을 거다. 그렇지?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이 넌 모를 거다. 난 저것들 나이 들어도 오빠만 찾는 것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해. 아빠가 있었으면 저랬겠냐 싶어서 사랑받고 자란 네가 더 잘해줘. 나 이 하나만 부탁한다. 하나만 부탁하신다는데 또 연애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라 그러려니 했어요. 어려운 부탁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어느 날은 이러시더라고요. 다운이랑 애들이랑 터울이 크잖니? 아, 입학식은 그렇다 치는데 졸업식은 그래도 축하해주러 가야 하는데 애들이 많으니 졸업식이 막 겹치는 거야. 그럼 한쪽은 내가 가고 다른 한쪽은 다운이가 가고 그랬어. 집에 카메라가 한 대니까 카메라 없으면 일회용 카메라라도 들고. 다운이가 그렇게 장남 노릇 다 했다. 난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맞으라고 해도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어린 것이 아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기억을 지었겠니.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 근데 결혼하더라도 앞으로 그 역할을 쭉 하긴 해야겠지? 아이 우리 다운이 운명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해도 본인 집 장남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저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땐 갸우뚱하면서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과 신우들만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외박 문제로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굳이 결혼해서 사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기, 나랑 얘기 좀 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응? 아이, 뭐, 왜? 아, 왜 또 그렇게 화가 잔뜩 나셨을까? 내가 결혼한 거긴 해? 당신은 왜 결혼했어?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냐고. 우리가 사는 게 왜? 당신 집이 어디야? 본가야, 여기야, 동생네 집이야? 왜 짐은 다 여기 있어? 다 갖고 나가. 흥분하지 말고 말해. 아, 내 집이야, 여기지. 그럼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씻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출근해. 아이, 그거야 자기가 조금 이해해주면 되잖아. 내가 결혼했다고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어? 아니, 당신 결혼했으니까 태도 똑바로 해. 계속 살던 대로 살 거면 그냥 끝내. 나도 당신 안 붙잡아? 남편은 부부싸움을 했다고 동생들과 톡방에 남겼던 모양이에요. 혹여 오빠가 이혼이라도 하면 본인들 탓이 될까봐 위기를 느낀 신우들은 다음날 남편도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와서는 저를 챙기는 척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치킨을 사왔다며 저 구운 치킨 좋아한다고 제 앞에 들이밀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 오빠가 시댁으로 가면 내가 외롭다고 앞으론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올 테니까 같이 놀자는 겁니다. 저보고 언니는 아무 준비 안 해도 된다며 지들이 준비를 할 거라고 인심 쓰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가씨들이 맞장구를 치며 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하면 될 걸 왜 여태 이런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족인데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제 생각을 못했다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90도로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같이 어울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집은 만남의 광장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1년 365일 집에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입맛부터 성향까지 천차만별인 신우들을 맞추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활이 4개월 차에 접어들자 또다시 남편에게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신우들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고 집이 복작되는 게 좋다면서 허허 웃는 철없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 산더미같이 쌓인 빨래를 거실에 던지며 악을 질렀어요. 이제 못 참겠다고 제발 그만들 오라고 했죠. 아니 여기가 무슨 집이냐고 쉴 수나 있냐고요. 집안이 온통 동생들 허물뿐이니 진짜 적당히들 하라고 했죠. 그러니 동생 바보인, 아니 이제는 바보가 아닌 등신으로 보이는 남편은 사람이 많으니까 좋다며 우리끼리 있음 너무 조용하고 심심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체 하루에 세탁기를 몇 번 돌려? 자기 옷 빨래는 자기들이 집에 가져가서 해야지. 왜 여기 벗어두고 나가는 건데? 이 빨래 좀 보라고. 내가 차라리 호텔에 취직해서 청소를 하고 말지. 하루도 안 빼먹고 여기 찾아와서 눌러 앉았다 가는 당신 식구들.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데? 에이, 화내지 마. 얘네 안 오면 당신도 괜히 심심하고 쓸쓸할걸.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다 당신 동생들 뒤치다거리잖아. 당신까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 당신 옆에 있는 투명인간이야? 당신 눈에 난 안 보이니? 투명인간이라니. 아이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눌러 앉아? 얘네가 뭐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매일 저녁거리 사갖고 오고 먹고 다 치우고 가다만 가끔 자고 가는 거 가지고 괜히 열내지 마. 당신 동생이라고 해도 그럴 거야? 당신이 동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조금 더 마음 열고 봐봐. 우리 힘들까봐 자기들 먹고 놀 거 다 챙겨서 오는데 얼마나 고맙냐? 사실 제가 그때 남편에게 바랐던 건 고생한다 이 한마디였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요. 그런데 숙박업소 청소부라고 해도 될 만큼 일만 하는 저에게 남편은 그동안 자기 식구들에게 가식으로 대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맙지 않냐는 말에 이렇게 일만 만들어 놓고 가는데 뭐가 고맙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제가 그동안 가식이었다며 자기 식구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거냐고 했어요. 더 성질을 부리는 남편을 보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가식이라니. 가식이면 그동안 참고 어떻게 이렇게 해왔겠니? 늘 당신 가족만 소중하지? 늘 동생들만 안타까워 그렇게 끼고 살 거면 왜 결혼해서 이러고 살아? 동생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살지. 당신 위선자야 위선자. 밖으로는 괜찮은 척 해놓고 뒤로는 참느라 힘들었다고? 그 웃는 얼굴 다 가짜였어? 뭐? 위선? 말 함부로 하지 마. 위선이라니. 대체 어떤 여자가 이런 결혼 생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됐어. 당신 정말 실망이다. 애들도 다 느꼈겠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기가 찼죠. 대체 누구 남편인지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었네요. 크게 싸운 이후 남편과 서먹하게 지내던 때 주말에 갑자기 시댁 식구가 또 찾아왔어요. 남편은 헬스한다고 나간 사이여서 혼자 그 인원을 맞이하게 됐죠.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가 얼마나 시끄럽던지요. 알고 보니 시댁 보일러가 터졌다며 6명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어머니 댁은 춥고 딸들 집은 좁아서 보낼 수가 없다면서요. 저희 집도 넓지 않은 평수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밀고 들어와서 느닷없이 밥 타령부터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들 밥부터 차리라고 하자 5이서 합창이라도 하듯이 날이 추우니 따뜻한 국물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슬슬 열이 올랐어요. 그래도 보일러가 터진 급박한 상황에 내쫓을 수도 없고 식사를 차렸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큰애네는 침대가 영 불편하고 저기 셋째 넷째네는
인덕션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밥도 못 해 먹어서 우선 여기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서 그이는 동생네 집에 가면 잘만 자고 오지 않냐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욱하는 소리에도 들은 척도 안 하며 우선 신우들 밥부터 먹이자고 하더라고요. 뜨끈하게 된장국 끓여서 먹자고요. 언니, 어묵 있어요? 오늘 날이 추우니까 어묵 먹고 싶다. 오, 좋지. 간장 콕콕 찍어서. 아, 오늘 진짜 춥네. 언니, 보일러 좀 올려주세요. 아, 왜 이렇게 춥게 살아? 그러게요, 언니. 제가 올릴게요. 아, 우리 오빠 으슬으슬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금니를 물고 그 많은 그릇 설거지도 혼자 다 했어요. 거드는 막내 신우가 있었지만 자꾸 이리 오라며 시어머니가 부르는 통에 저는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죠. 침대에 눕고 싶다고 하시니 한 방은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내어주고 장롱에 있던 이불을 몽땅 꺼내어 거실에 다섯 신우에게 주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들러서 자고 가던 터라 5명은 아주 편해 보였어요. 그동안은 안방에서 편하게 잤다고 하지만 그날은 신우들과 거실에서 자려니 아주 죽겠더라고요. 몸까지 구겨가며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데 잠도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들이 제가 잠든 줄 알고 킥킥대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는 것 같지? 잠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아까 표정 봤어? 새언니 빡친 얼굴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아. 우리 이참에 보일러 수리한다고 엄마랑 같이 한 달 정도 눌러앉자. 머릿수로는 우리 못 이기지. 얼마 버티나 내기 할래? 난 일주일. 일주일이나?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이미 오빠랑 한바탕 했잖아. 엄마 핑계 대면서 밥까지 제대로 차리라고 해볼까? 엄마가 제대로 혼쭐 내주라고 했어. 에이, 그건 너무 심했어. 그래도 우리가 어리다, 언니들. 야, 막내야. 네가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작정하고 들어왔으면 노선 똑바로 타라. 아휴, 우리 막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아까 설거지까지 도와주고. 고생했어. 그제야 제가 왜 그렇게 힘에 부치고 힘들었는지를 알았어요. 오빠가 좋아서 매일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날 괴롭히려고 저희 집에 왔던 거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을 아빠처럼 느껴서 불쌍하다며 5시누를 감싸줬던 시어머니까지도 합세했다는 걸 알고 이불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밤새 제가 어떻게 저 인간들 구렁텅이에 안 빠질 수 있을까 오로지 그 궁리만 하면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신우들은 한 달을 있어야겠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떡하냐며 업체에서 전화 왔는데 보일러 공사가 엄청 커질 것 같다고 오래 걸린다고요. 뭐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거짓말까지 능구렁이처럼 하는 겁니다. 저희 한 달 정도 집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도 되죠? 한 달이요? 공사가 아주 무척이나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가 있기엔 너무 비좁고 둘째 언니는 임신 중이라 저희가 가면 형부도 싫어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딸들 집만 두 곳인데 왜 저희 집에서 한 달이나 보내야겠다는 건지 개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꾹 참았죠. 남편의 출근길, 시댁 식구 없는 복도에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며 저보고 이해 좀 하라네요. 모 신우들이 자주 와서 제가 딱히 적응할 것도 없다면서요. 우리가 마음 비우자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한 달만 참아주면 더 가까워지고 자기 동생들이 내 동생 같고 그럴 거라는 개소리를 시전했어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이번이 좋은 기회 같다며 우리가 다 같이 친해졌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잘해보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말한 위선자의 얼굴이 대체 어떤 건지 거울을 비춰주고 싶었어요. 아니, 날 괴롭히러 온 거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공사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저 사람들은 악마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한 달간 마음 비우자며 그간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지 않았던 제가 갚을 기회가 왔단 듯 동생들과 진짜 친해져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남편까지 7개의 덩어리로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한 달 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구나 다짐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생각한 끝에 제가 챙겨온 혼수 목록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집은 구했지만 이 집안을 채운 건 전부 제가 준비한 것들이었거든요. 가전, 가구는 오래 쓸 생각으로 좋은 걸 사라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더니 낡은 신혼집이 새 집처럼 달라진 느낌도 있었어요. 전 절대 저 인간들이 이 집에서 편히 누리게 해줘선 안 된다라는 일념 하에 껍데긴 버리고 알맹이만 쏙 들고 사라질 작전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계획으로 남편에게 큰 신우 생일날 호텔에서 자고 오란 얘기를 꺼냈어요. 이 좁은 집에서 다들 답답하지 않았겠냐며 배려하는 척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큰 신우 생일이던데 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됐지. 시간 참 빠르네. 그나저나 호텔에서 호캉스 하는 건 어때? 남편은 호캉스라는 말에 삐져나오는 웃음을 꾸역꾸역 참으며 호캉스?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주 인자하고 천사 같은 미소로 신우들 다 여기서 지내기 얼마나 불편하겠어. 잠자리도 좋고. 호텔에서 다들 푹 쉬고 큰 욕조에서 씻고 오면 피곤도 풀리고 좋지. 요즘 사람들 일부러 쉬러 호텔 가잖아. 하얀 호텔 침대에서 쉬면 잡념도 사라지고 좋대. 그런가? 그러게. 불편하긴 할 거야. 그럼 내가 좀 찾아볼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는데 고마워. 역시 식구란 이런 거지. 살맛 대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정이 막 샘솟지?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맞는 말이라며 장단을 쳐주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은 내가 더 잘하니까 제가 찾아본다며 얼른 출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꽤 좋은 호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신우 5명, 남편이 이용할 수 있는 룸 3개에 저녁 스파 이용권까지 챙겼어요. 큰 신우 생일 기념으로 푹 쉬고 오시라며 예매 바코드를 보내주자 자기들끼리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언니 생일에 가족들 모여서 밥 먹으면 되지.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그래요? 감동이야 정말. 그래 며느라 고맙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풀코스더라. 네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려본다. 그나저나 너는 안 가는 거지? 예, 저는 안 가요. 오랜만에 정씨 성 가진 분들끼리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는 그동안 집 청소도 좀 하고 이불 빨래도 해야 돼서요. 이 이불 빨래 다 하려면 2박 3일도 부족해요. 저는 집에서 일이나 하고 있을게요. 원래 며느리는 이런 일이나 해야죠. 그쵸? 일부러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집 식구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더라고요. 알아들었는데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요. 알겠어요, 언니. 잘 다녀올게요.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들이 이런 대접을 다 받네요. 조심히들 다녀오세요. 그리고 그 호텔 근처에 맛집 엄청 많대요. 한번 검색해봐요. 제가 조식은 포함시키긴 했는데 다들 늦잠 자지 말고 꼭 드세요. 거기 조식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어머님, 푹 쉬고 오세요. 신우 생일날 낮에 그렇게 온 식구를 내보낸 뒤 저는 저녁부터 집안의 가전과 가구를 싹 옮겼어요.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컨테이너 하나를 얻어둔 친정 아버지 덕에 차질 없이 진행된 거예요. 다음 날 하룻밤 사이 남편의 옷가지와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가져온 트렁크 외엔 남지 않은 텅 빈 집에서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의 모양새가 딱 제 마음과도 같았어요. 6명의 정씨 집안 사람들과 시어머니까지 희희낙낙 웃고 떠들며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나서 문을 딱 연 순간 남의 집에 들어온 줄 알고 당황한 시댁 식구들 앞으로 저는 서류 하나를 들고 당당히 걸어갔어요. 나한테 가식적이라고 위선자라며 이번 기회에 한 달 동안 마음 비우고 진심으로 잘 지내보라고 했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미 텅 비어서 뭐가 없네. 특히 내 진심은 아까워서 못 주지. 6대1로 날 괴롭히는 인간들한테 내가 채운 건 다 뺐고 다음은 당신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다시 설명해줘? 나는 당신 필요 없다고. 평생 여동생들 챙기면서 살아. 이혼하자고. 그리고 아가씨들도 반성해요. 아가씨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혼남 된 이 사람 아가씨들이 돌아가면서 살뜰히 챙기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방방 뛰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도 다시 한번 귀에 콕콕 박히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님하고 여기 동생들 덕분에 이혼한다고요. 당신네들의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느니 그냥 이혼녀 한다고요. 남편은 저의 폭탄 발언에 여보 소리를 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보 소리도 듣기 싫어서 남편 떼어내며 그런 호칭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5 공주의 오빠님, 아니 오빠보다는 아빠처럼 하니 죽을 때까지 네 동생들 아빠 노릇하라고 했네요. 사실 여기 있는 5명의 신우와 시모보다 남편의 탓이 가장 크니까요. 미련한 인간이죠. 전 그렇게 남편과 신우들 앞에 이혼 서류를 내던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사실 분이 삭혀지지 않아 소리라도 빽 지르게 될까봐 문 열리기 전까지 스스로 얼마나 주문을 외웠는지 몰라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 침착하게 차갑게 또박또박 이성적으로 라고 되뇌었어요. 다행히도 전 흥분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한 명 한 명 눈까지 마주쳐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탓이라고.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네요.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상식 밖의 인간을 만나 혼자 참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 너무 억울해. 고생했다.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 멀쩡히 있는데 뭐가 문제야? 걱정 말어. 일 다시 시작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돼. 네가 더 참고 버텼으면 우리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야. 우리한테 네가 누구보다 귀한 딸이다. 건강 챙겨라. 부모님의 응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만 같아 시집가기 전 쓰던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물론 소리는 못 냈어요. 밖에서 이미 눈물을 훔치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더 약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처럼 제 건강 챙기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충격을 받은 신우들은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일단 나가서 만나보라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시면서 걱정과 지지를 해주셨어요. 잘못을 싹싹 빌 거라고 생각한 건 역시나 제 착각이었습니다. 절대 이혼을 바란 건 아니었다며 본인들이 그동안 벌인 짓을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보, 잠깐. 애들이 할 얘기 있대. 언니, 우리가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냥 저희끼리 한 장난 같은 건데 미안해요. 화 풀어요. 그래도 짐을 다 빼고 언니도 스케일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우리 겁준다고 그 돈 들여서 서프라이즈라니?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해주니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앞으로 우리 빨래는 우리가 하고 설거지도 돕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화 풀고 같이 들어가요. 여보, 애들이 사과하잖아. 화 풀고 지금 같이 들어가자. 짐은 대체 어디 맡긴 거야? 어딨어? 야,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야? 기도 안 차네.
재밌다, 정씨 집안 사람들. 미안하지만 버스 떠났어? 정신 차려. 뭐? 장난? 서프라이즈? 지금 뭐가 뭔지 분간이 안 가? 장난은 너희들끼리 실컷 치고 놀아. 그리고 정다운 씨, 진짜 이 집은 당신이 제일 문제다. 난 당신한테 제일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정작 동생들 앞세워서 이걸 사과라고 하고 있니? 한심해. 안타깝다, 당신. 이미 남편의 마음속 순위에서 밀리고 텅 비어버린 채 외로워진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바란 건 고작 그런 가벼운 사과가 아니었어요. 또 남편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니 끔찍하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칠순이로 평생 남아있을 건 뻔했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더 괘씸한 건 시어머니까지 저를 속였던 일이었죠. 신우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제가 속 좁게 행동하는 것처럼 만든 것까지 장난의 일부였다니. 소름 끼치도록 치가 떨렸어요. 교묘한 그들 짓에 더는 놀아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어머니한테 전해 아이 6이나 낳느라 고생하셨다고. 당신 딸들 귀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그렇게 저는 빈집만큼 쓸쓸하고 외롭게 남편의 마음까지 텅 빈 껍데기로 만들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혼수로 들였던 가구나 가전을 주변에 필요하다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결혼을 앞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이야기를 들으니 먼저 달라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에 들여놓은 짐들은 어쩔 거냐고 묻길래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친구는 요즘 중고거래 어플이 잘 되어 있으니 거기에 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가구들 꼴도 보기 싫어 누가 필요만 한다면 싹 다 공짜로 주고 싶었어요. 이혼해서 파는 가구들을 누가 돈 주고 사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자 친구는 본인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이 요즘은 일부러 돈 아끼려고 중고거래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데 공짜로 주겠다니 자기는 너무 좋다면서 웬만한 가전을 다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혼한 사람 집에서 쓰던 건데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니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또 소형 가전과 가구도 친척이나 옛 직장 동료가 필요로 해서 싹 주었어요. 옛 직장 동료는 이렇게 전화해줘서 소식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소식도 아니고 이혼 소식이라서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료는 저를 위로하며 요즘은 이혼해도 잘만 산다며 흠도 아니라고 해주더라고요. 물론 한동안 힘들기야 하겠지만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사실 남들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저한테 관심 없다고 해줬네요. 그렇게 주위에 혼수를 나눠주면서 상처의 아픔을 나눔으로 극복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시어머니와 5 신우가 쓴다고 생각하면 나쁜 맘 먹고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뺏어오고 싶었을 테지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로 배부른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동료가 쓰기 뭐한 것들은 저 대신 아까 그 친구가 중고거래 어플에 올려 대신 팔아줬는데 아이 글쎄 그 거래를 하면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 뭐예요. 친구가 중고거래를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구매자로 제 전남편이 나왔다는 겁니다. 친구는 차 안에 있었고 친구 남편이 친구 대신 거래를 해주어서 친구가 제 전남편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집 살림에 관심이 없었으면 자기가 맨날 보고 썼던 가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중고거래를 할까 한심하더라고요. 대체 그 인간은 나랑 살 때 어디에 정신을 두고 살았나,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살았나 싶었어요. 아마 자기 5명의 동생들과 엄마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그러니 그거 하나 못 알아봤겠죠. 정말 끝까지 최악인 남자였어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런 남자는 2번 다시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괜히 귀한 남의 집 여자들 고생시키지 말고요.
고생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5명의 여동생이 있는 남자를 만나신다면 무조건 잘 살펴보고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 후 저는 세간살이를 다 처분하고 예정대로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저는 호수의 잔잔함이 떠오르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네모방에 작은 냉장고와 세탁기, 좁은 싱크대, 몇 가지 안 되는 식기, 작은 프라이팬, 선반에서 나오는 바퀴가 달린 작은 식탁에서의 식사. 그 모든 게 작아지고 좁아졌지만 저는 이제야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잠시 꿈을 꾼 것이라고 곧 잊혀질 거라고 저를 다독여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 행복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듯이 앞으로의 제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지금의 평온함과 행복, 그리고 건강만을 떠올리며 살 거예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이 호수 같은 잔잔하고 고요한 평온함을 가지시길 기원할게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